23. 무너진 탑 주위로 제비들이 날아다녔다. 이른 아침 햇살이 부서진 지붕 타일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그레브는 알코올 램프를 싼 보따리를 끌었다. 취사를 해도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금지하기 전에 일단 시도하고 본다는 병사들의 오래된 습관에 따르기로 했다. 그는 반합을 들고 수도꼭지를 찾아다녔다. 수도꼭지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 석상 뒤에 있었는데 특수형의 붉은 사내가 입을 딱 벌린 채 거기서 자고 있었다. 그는 외발이었고 의족을 바로 옆에 벗어놓고 있었다. 니켈 의족은 아침 햇살에 마치 기계처럼 번쩍였다. 그레브는 늘어선 기둥 사이로 회랑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사의 말 그대로였다. 남녀의 잠자리는 따로 분리되어 있고 남쪽에는 여자들만 자고 있었다. 돌아오니 엘리자베스는 깨어 있었다. 그녀는 회랑 안에서 보았던 핏기 없는 얼굴들과 달리 생기가 돌았고 잠도 푹 잔 것 같았다. 씻을 때를 봐두었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전에 가. 종교단체의 근무는 위생시설이 충분하지가 않거든. 따라와. 신부들의 세면장을 알려줄게. 그녀가 웃었다. 당신은 여기서 커피나 지켜요. 잘못하면 도둑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세면장은 내가 찾아볼게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하죠? 그가 위치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뜰을 지나갔다. 잠을 아주 곱게 잔 탓에 옷은 조금도 구겨지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자니 갑자기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저런 주님의 마당에서 음식을 끓이는군. 펠트 구두창을 단 경건한 집사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더군다나 고통의 묵주상 앞에서 기쁨으로 넘치는 묵주상은 어디 있어? 그리로 갈 수도 있어. 여기 모두 신성한 곳이요. 당신은 거기 신부님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나는 지금까지 공동묘지에 앉아서 밥을 지어 먹었어. 그레브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말해주시오. 여기에도 구내식당이나 임시 취사장 같은 게 있어? 구내식당이라? 집사는 썩은 과일을 씹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에? 그리 나쁜 생각 같진 않소만. 당신 같은 이단자들한테야 그럴 테지.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워.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식점이라니 신성 모독이야. 그건 결코 모독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약간의 빵과 생선으로 몇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지 않소? 하지만 그리스도는 당신과 같은 까마귀는 아니었어. 당장 눈앞에서 꺼지치지. 지금은 전시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테지만 비렌디크 사제님께 너의 신성 모독을 구하겠다. 멋대로 하라고. 그분이 너를 내쫓을 거야. 이 밥맛없는 위선자야. 집사는 짐짓 위험도 보이고 격분도 하면서 펠트 구두를 신은 채 물러갔다. 그레브는 빈딩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인 커피 봉지를 뜯고 냄새를 맡았다. 진짜 원두 커피였다. 그는 커피를 쏟아 넣었다. 냄새가 퍼졌고 즉시 반응이 돌아왔다. 신부들의 무덤 뒤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한 사내가 코를 킁킁거렸다. 그러고는 재채기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다. 한 잔 주시지. 저리 비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는 자선하는 데가 아니야. 받기만 하지. 그레브가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돌아왔다.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듯 경쾌하고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걸어왔다. 커피는 어디서 났어요? 그녀가 물었다. 빈딩의 유산이야. 빨리 마셔야 해. 그렇지 않으면 회랑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우리를 덮칠 거야. 태양은 어느새 고통의 묵주상을 비추고 있었다. 채찍질하는 석상의 좌대 앞에는 보라색 반점이 있는 제비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레브는 배낭에서 빵과 버터를 꺼냈다. 그리고 주머니 칼로 빵을 자르고 거기에 버터를 발랐다. 진짜 버터군요. 이것도 빈딩의 유산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전부 그에게서 얻었지. 이상한 일이야. 그는 내게 좋은 일만 해주었는데 난 녀석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어. 그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죠. 엘리자베스는 그레브와 나란히 배낭 위에 앉았다. 나는 7살 때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 빵 굽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녀가 큰 소리로 웃었다. 대신에 빵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군요. 최고의 공급자. 그런데 지금 몇 시나 됐을까요? 짐을 우선 꾸려놓고 공장에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여기 이 양지에서 오래 있도록 해요. 짐을 싸서 가져가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아래쪽에 가서 짐을 전부 맡기고 돌아오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요. 회랑엔 벌써 사람들이 가득해요. 내가 가고 나서 그때 해요. 알았어. 그건 그렇고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될까? 글쎄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여기서 쫓겨날 때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옷을 홀랑 벗고 잘 수 있는 곳을 찾을 거야. 어쨌든 비렌디크 신부에게 가고 싶지는 않지, 안 그래? 그래요. 차라리 폴만 선생님 쪽이 낫겠어요? 해가 더 높이 떠올랐다. 해가 현관을 비추자 기둥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사람들이 그곳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마치 빛과 그림자로 된 감옥을 들락거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렸다. 정원 한쪽 구석에 있던 외발은 의족을 달고 그 위에 바지를 끌어내렸다. 그레브는 빵과 버터와 커피를 꾸려 넣었다. 8시 10분 전이야. 갈 시간이야. 공장으로 데리러 갈게, 엘리자베스.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 비태 부인의 정원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여기야. 알았어요.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낮 동안에 헤어져 있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군요. 그 대신 오늘 밤은 내내 깨어 있는 거야. 그래야 놓쳐버린 하루를 보충하지.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하고 급히 길을 나섰다. 그레브는 누군가가 웃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뒤를 돌아다 보았다. 젊은 여자가 기둥 사이에 서서 아이를 담장 위에 올려놓았고 아이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는데 그레브와 엘리자베스는 그 모자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짐을 꾸리고 반합을 헹구러 갔다. 의족 사내가 그를 따라왔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금속성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이봐 군인 아저씨. 그레브가 걸음을 멈추었다. 커피를 마신 게 자네였나? 의족이 말했다. 맞아. 그런데 다 마셔버렸어? 그건 알아. 사내의 눈은 아주 크고 푸르렀다. 내가 말하는 거는 커피 찌꺼기야. 그걸 버릴 거면 차라리 나를 주게. 재탕하면 되니까. 좋아 기꺼이. 그레브는 찌꺼기를 모조리 긁어 그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짐을 들고 나갔다. 빌어먹을 집사와 한바탕 할 각오를 했다. 그러나 그곳엔 붉은 코가 나와 있었다. 그는 성찬식의 포도주 냄새를 풍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지기는 불탄 집의 창가에 앉아있다가 그레브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그레브가 안으로 들어갔다. 혹시 편지 온 거 없나? 있어. 당신 부인 앞으로. 수취인이 크루제 양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맞는 거지 안 그래? 그레브는 편지를 받아들였다. 문지기가 묘한 눈초리로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편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게슈타프로부터 온 편지였다. 봉투를 뒤집어 보니 누군가가 개봉했다가 도로 붙인 흔적이 역력했다. 언제 왔던가? 그가 물었다. 어젯밤. 그레브는 봉투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문지기가 편지를 먼저 읽어보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편지를 끄집어냈다. 엘리자베스에게 오전 11시 30분까지 출두하라는 통지서였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10시 직전이었다. 좋아, 마침내 도착했군. 오랫동안 기다리던 편지야.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또 다른 건 없나? 없어. 또 다른 게 필요한가? 문지기가 캐문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레브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살 집이 없을까? 없어. 집이 또 필요한가? 나 말고 내 아내를 위해서 말이야. 그래? 문지기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군. 소개해주면 사례를 단단히 할 텐데. 그래? 문지기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레브는 자리를 떴다. 그 사내가 창가에서 계속 자기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멈추어 서서 앙상한 뼈만 남은 지붕을 관찰하는 듯한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바로 다음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는 재빨리 편지를 꺼냈다. 인쇄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대문자 A가 너무 높게 찍히는 타자기로 엘리자베스의 이름과 날짜만 찍혀 있었다. 그의 가슴에서 어떤 두려움이 솟아올랐다. 종이 쪽지는 죽음의 냄새를 풍겼다. 그레브는 카타리나 성당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신도 몰랐다. 에른스트, 누군가가 등 뒤에서 속삭였다. 돌아서서 보니 요제프였다. 군용 외투를 입은 그는 그레브를 못 본 채 하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레브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1분 후에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요제프는 성구실 가까이에 있는 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요제프가 조심스럽게 눈짓을 했다. 그레브는 제단 앞으로 갔다가 주위를 돌아보고는 다시 돌아와 요제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풀만 선생님이 잡혔어. 요제프가 속삭였다. 뭐라고요? 풀만 선생님. 오늘 아침 게슈타포가 그분을 데려갔어.
그레브는 그 순간 풀만의 체포가 엘리자베스의 출두 통지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요제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풀만 선생님도? 그레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요제프가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또 누가? 아내가 게슈타포의 출두 통지서를 받았어요. 몇 시에? 오늘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통지서를 갖고 있나? 예. 그레브는 요제프에게 편지를 넘겨줬다. 선생님은 어떻게 잡혀가셨나요? 그가 물었다. 잘 몰라. 현장에 없었으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놓인 돌이 원래 위치와 다른 곳에서 뒹굴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린 거야. 풀만 선생님이 끌려가면서 그 돌을 옆으로 걷어찬 거지. 그게 우리가 정한 암호 중 하나였어. 그리고 1시간 후에 그분의 책들이 자동차에 실리는 걸 보았지. 무언가 선생님에게 불리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거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다른 장소에 모조리 묻어버렸거든. 물론 통조림도. 그레브는 요제프의 손에 있는 쪽지를 보았다. 마침 선생님께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려고요. 나도 그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게슈타포의 끈아풀이 선생님의 집에 잠복하고 있을 게 분명해. 요제프는 출두 통지서를 돌려주었다.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 방금 받았으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아나지. 요제프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레브는 재단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어두고두한 공간을 말없이 쳐다보다가 말했다. 일단 혼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볼 생각입니다. 만일 자네 부인에게 용건이 있다면 자네에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걸세. 그레브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요제프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었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아내를 체포할 생각이었다면 풀만 선생님처럼 곧장 체포했을 겁니다. 안 그런 걸 보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볼 생각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그레브는 자신 없는 태도로 말했다. 그렇다면 도망가는 것이 맞지 않죠. 아내는 유대인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다르지.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달아나야 해. 아내가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고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근로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금방 드러날 겁니다. 요제프가 잠시 궁리를 했다. 자네 아내를 체포하려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자네 말대로 곧장 체포하면 될 테니 말이야. 혹시 지피는 데라도 있나? 장인이 집단 수용소에 있습니다. 아내와 한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밀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결혼한 걸 보고 누군가가 주목했을 수도. 요제프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장인과 관련된 서류는 다 없애버리게. 편지나 일기 같은 거 말이네. 그런 다음에 가보게. 혼자서. 원래부터 그럴 생각이었지. 안 그래? 그렇습니다. 편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그게 최선이겠군. 그게 공경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자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차피 일선으로 돌아갈 몸이니까. 그걸 막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아내의 은신처가 필요하다면 내가 주소를 주겠네. 하지만 우선 다녀오게. 나는 내일 오후까지 여기 있을 거네. 요제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비덴티크 신부님의 고해실이야. 외출이란 표찰이 걸려있는 곳이지. 그렇게 표찰이 걸려있으면 나는 몇 시간 동안은 잘 수가 있어. 그레브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당 안의 싸늘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문 밖의 따가운 햇살에 눈이 부셨다. 너무 환하게 비추어서 이미 게슈타포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거리를 천천히 걸어갔다. 마치 유리 종을 쓰고 걸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낯설고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인간적인 안정 그 자체로 보여 고통스러운 질투심이 일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는 자신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사 태평의 상징처럼 보였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가파르게 떨어져 나간 다른 세계의 존재들 같았다. 그의 머리 위로 암흑과도 같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마치 그레브가 나병 환자이기라도 하듯 세상으로부터 그를 격리시켰다. 그는 게슈타포 건물로 들어가 호출장을 제시했다. 친위 대우는 복도를 지나 연결된 부속 건물을 가리켰다. 복도는 서리와 환기되지 않은 사무실과 막사의 냄새를 풍겼다. 그는 이미 세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방에서 기다려야 했다. 한산에는 앞마당을 향한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돌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등을 피아노 치듯이 두드렸다. 다른 두 사내는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내는 대머리인데다가 은청이 입술이어서 손으로 거듭 입을 가렸다. 다른 사내는 히틀러 콧수염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창백했다. 그가 들어서자 모두 그레브를 흘낏 돌아보았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다. 잠시 후 안경을 쓴 친위대원이 들어왔다. 모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레브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자네는 무슨 일로 여기 왔나? 친위대원은 의아해하면서 물었다. 군인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이었다. 그레브가 편지를 제시하자 친위대원은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이건 당신한테 보낸 게 아니야. 크루제 양 앞으로 발송된 거네. 제 아내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군수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출두했습니다. 그레브는 결혼 증명서를 꺼냈다. 혹시나 해서 가지고 왔던 것이었다. 친위대원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귀를 후볐다. 좋아. 어쨌든 지하의 72호실로 가보게. 그는 그레브에게 서류를 돌려주었다. 그레브는 생각했다. 지하실은 게슈타포 건물에 대해 놔두는 소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이 아니던가. 그는 계단을 내려갔다. 그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사내 2명이 그를 부러운 듯이 쳐다보았다. 그들이 이제 막 위험의 문턱에 있는데 반해 그레브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된 걸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72호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고 별도로 분리된 사무실도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심심해하던 직원이 그레브에게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레브는 왜 자신이 왔는지를 설명하고 다시 결혼 증명서를 제시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인을 대신해 수령하겠소? 예. 직원은 서류 2통을 책상 위로 밀었다. 여기에 수령했다고 쓰고 그 아래에 이렇게 서명하시오. 엘리자베스 크루제의 남편이라고. 그리고 결혼 날짜와 호적과의 이름도 기입하도록. 서류 한 통은 가져가도 좋소. 그레브는 천천히 서명을 했다. 인쇄된 것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서명부터 하기도 싫었다. 그동안의 직원은 선반을 뒤졌다. 제기랄, 그 쟤는 어디로 간 거야? 그가 마침내 소리를 질렀다. 홀트만, 자네는 또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군. 크루제의 꾸러미를 가져오란 말이야. 칸막이 저쪽에서 누군가가 투덜거렸다. 그레브는 자신이 수감자인 베르나르트 크루제의 죄를 수령했다는 서류에 서명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2번째 서류에서 베르나르트 크루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은 칸막이 뒤쪽으로 갔다가 담배 상자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상자는 갈색 종이로 빠듯하게 포장되어 끈으로 묶여 있었다. 상자 옆구리에는 아직도 클라로라고 인쇄되어 있고 담배 상자의 다채로운 무늬도 일부나마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붉은색과 황금색 문양으로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인디언들이 좋아하는 무늬였다. 여기 죄가 있네. 직원은 그렇게 말하면서 졸린 눈으로 그레브를 쳐다보았다. 군인인 자네에게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절대로 침묵을 지켜야 한다. 사망 광고는 일절할 수가 없다. 신문에 내거나 회람으로 돌릴 수도 없다. 물론 장례식도 금지다. 알겠나? 예. 그레브는 담배 상자를 받아들고 그곳을 나왔다. 그는 즉시 엘리자베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을 내렸다. 나중에 그녀가 알게 되느냐는 우연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게스타프는 2번 다시 통제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녀를 혼자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잔인한 짓이었다. 그는 카탈리나 성당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거리에 갑자기 생기가 넘쳐 흘렀다. 위험은 지나갔고 죽음으로 변신했다. 하지만 그것은 낯선 자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낯선 자의 죽음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보았을 뿐이었다. 옆구리에 낀 담배 상자가 느껴졌다. 틀림없이 크루제의 죄는 아닐 것이다. 홀트만이 아무렇게나 다른 죄하고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일이고 집단 수용소의 직원들이 이런 일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대량으로 소각을 하면서 개개인의 죄를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화부가 몇 삽 떠서 봉지에 넣으면 그걸로 끝이었다. 그레브는 어째서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잔악한 행위와 그 행위를 더욱 잔악하게 만드는 관료주의의 합작품이었다. 그는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망설였다. 폐허 어딘가에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아니면 공동묘지로 가져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무덤도 필요하므로 엘리자베스가 눈치를 챌 수도 있었다. 그는 성당으로 들어가 비렌디크 신부의 고해실 앞에 멈추어 섰다. 외출이라는 표찰이 걸려 있었다.
그는 녹색 커튼을 옆으로 젖혔다. 요제프가 그를 쳐다보았다. 요제프는 경계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여차하면 그레브의 배를 걷어차고 즉시 달아날 태세였다. 그레브는 그곳을 지나쳐서 성구실 가까이에 있는 벤치로 갔다. 잠시 후 요제프가 왔고 그레브는 담배 상자를 가리켰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의 유해입니다. 다른 일은 없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풀만 선생님 소식은 좀 들으셨나요? 아니. 그들은 함께 유해 상자를 보았다. 담배 상자로군? 요제프가 말했다. 대개는 오래된 마분지 상자나 깡통이나 종이 봉지에 넣어주지. 그러니까 담배 상자 정도면 거의 관에 해당하는 셈이야. 그런데 이걸 어디로 모실 생각인가? 여기 성당에? 그레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할 일이 순식간에 떠올랐던 것이다. 회랑의 뜰로 하겠습니다. 거긴 일종의 공동묘지니까요. 요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일이라도 있는지요? 그레브가 물었다. 저 연문으로 빠져나가 거리에 혹시 수상한 자들이 없는지 보고 오게. 난 이곳을 떠나야 하거든. 1시부터는 반유대주의자 집사가 당번이야. 자네가 5분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거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겠네. 알겠습니다. 그레브는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잠시 후 요제프가 문 밖으로 나와 그레브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행운을,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행운을. 그레브는 성당으로 돌아갔다. 회랑의 정원에는 때마침 아무도 없었다. 날개에 빨간 반점이 있는 나비 2마리가 작은 꽃들이 하얗게 피어난 관목 주위를 날아다녔다. 관목은 알로이시우스 블레머 신부의 무덤 곁에 있었다. 그레브는 그쪽으로 다가가서 무덤을 살펴보았다. 무덤 3개가 허물어져 있었는데 블레머 무덤은 거의 잔디 바닥에 닿을 정도로 구멍이 나 있었다. 그곳이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집단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가톨릭 교도의 유해임을 알리는 종이를 쪽지를 적어 갈색 종이 아래로 넣었다. 나중에라도 담배 상자가 발견된 경우에 대비해서였다. 이어서는 대금으로 잔디를 조금 잘랐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아래쪽 바닥에 이미 나 있는 구멍을 상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더 넓혔다. 공사는 순조로웠다. 부을린 흙으로 다시 구멍을 메웠고 그 위에 잔디를 덮었다. 혹시라도 이 유해가 베르나르트 크루제의 것이라면 그는 성역에 고위직 신부의 발 아래에 안식처를 얻은 셈이었다. 그레브는 자리로 돌아가 회당의 돌담에 기대어 앉았다. 돌담은 햇볕을 받아 따뜻했다. 어쩌면 신성 모독일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면 너무 지나친 감상일 수도 있었다. 베르나르트 크루제는 가톨릭 신자였고 가톨릭 신자들은 화장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성당에서도 묵인할 것이다. 상자 안에 있는 것이 크루제 유해가 아니라 개신교 교도이거나 정통파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희생자들의 유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여호와도 개신교의 하나님도 가톨릭의 하나님도 굳이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마치 뻐꾸기 알처럼 다른 사람의 보금자리로 몰래 밀어 넣어진 담배 상자가 묻혀있는 무덤을 쳐다보았다. 그동안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자 갑자기 깊고 끝없는 비통함이 솟구쳤다.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추념 이상의 것이었다. 불만이 거기에 있었고 요제프, 그가 목격했던 비참함, 전쟁, 그리고 자신의 운명까지 몰아닥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파리에서 무명용사의 묘를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프랑스의 위대한 전투들을 새겨놓은 개선문 아래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블레무 신부의 무너진 잔디 묘지와 그 아래에 있는 담배 상자가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되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명예와 위대한 전투의 무지개는 없지만. 오늘 밤은 어디서 자죠? 성당에서?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났거든. 뷔테 부인에게 갔는데 거기 방이 하나 비었다는 거야. 부인의 딸이 며칠 전에 시골로 갔대. 우린 거기서 묵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은 그 방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을 벌써 거기로 옮겨 놓았어. 그런데 당신 휴가는 얻은 거야?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당신도 이제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잘 됐어. 오늘 밤 휴가를 실컷 즐기도록 하자. 밤 새도록 얘기하고 놀다가 내일 낮까지 실컷 자는 거야. 그래요. 별들이 다 나올 때까지 정원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난 그 전에 얼른 가서 모자를 하나 사야 해요. 오늘은 모자가 필요한 날이에요. 모자를 가지고 뭘 하게? 오늘 밤 정원에서 쓰려고? 엘리자베스가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모자를 산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모자는 깃발과 같아요. 행복할 때도 사고 불행할 때도 사는 거예요. 당신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래. 하지만 하나 사기로 하자. 그래서 당신의 자유를 축하하는 거야. 그게 저녁 식사보다 더 중요해. 그런데 문을 연 가게가 있을까? 그리고 의복권도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있어요. 모자를 파는 것도 알고 있고. 좋아. 당신의 금빛 드레스에 어울리는 모자를 사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잠옷이거든요. 그저 어떤 모자든 사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고 공장을 쉬는 거예요. 가게의 진열장 일부는 유리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부서진 부분은 판자에 못을 쳐 가려놓았다. 그들은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자 2개가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조화로 장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록달록한 깃털로 꾸민 것이었다. 그레브가 보기엔 둘 다 별로였다. 엘리자베스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그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백발의 부인이 막 문을 닫으려고 했다. 얼른 그가 말했다. 여주인이 그들을 가게 뒤쪽의 등화 관제가 된 공간으로 안내했다. 여주인은 엘리자베스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레브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문 옆에 있는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황금색 의자에 앉았다. 여주인은 거울 앞에 전등을 켜고 상자에서 모자와 재료를 꺼냈다. 잿빛 가게가 갑자기 마법의 동굴로 변했다. 파랑, 빨강, 장밋빛, 하양 등 현란한 모자들의 색깔이 불타오르듯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다채로운 색깔의 비단 모자들이 비밀 축제를 위해 마련된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막 그림 속에서 빠져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빛의 세례를 받으면서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그녀의 뒤로는 여명이 내리고 다른 공간은 모두 그 여명 속으로 잠기고 있었다. 그레브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낮 동안의 사건을 전부 겪고 난 후 찾아온 꿈 같은 장면이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완전히 시간에서 해방되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자유롭고 시문한 유의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주인은 빛과 부드러움과 사랑이 넘쳤다. 그녀는 전투에 대비해 무기를 시험해보는 여자 사냥꾼처럼 집중했고 진지했다. 그는 두 여자의 나지막한 대화를 들었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샘물의 속삭임 같았다. 엘리자베스의 주의가 환해 보였다. 마치 그녀가 빛을 발산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갈망했으며 이 말없는 행복 앞에서 다른 것을 모두 잊었다. 그 행복 뒤로 헤아릴 길 없는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것도 이 순간의 행복을 더 깊게 하고 더 빛나게 하고 더 값지게 했으며 비단 천에 반사된 빛처럼 더 애틋하게 할 뿐이었다. 이 모자를 살게요. 금색으로 된 이 간편한 모자를 살게요. 머리에 꼭 끼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24. 창문 밖으로 별이 보였다. 야생 포도넝쿨이 자그마한 돌담을 기어오르고 그중 몇 개는 아래로 드리워져 소리 없는 시계 추처럼 바람에 흔들거렸다. 나는 울지 않아요. 혹시 눈물이 보이더라도 걱정 말아요.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냥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녀는 그레브의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팔에 안겨 누워 있었다. 색이 검고 오래된 호두나무 목재로 만든 널찍한 침대였다. 침대의 양쪽 끝은 높다랗게 휘어져 있었다. 그리고 역시 호두나무로 만든 화장대가 구석에 있고 창가에는 탁자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난 행복해요. 지난 2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생겨서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보려 했지만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밤 내가 자제하지 못하더라도 참아줘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난 당신이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 있으면 해. 당신이 가고 없으면 어디에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 시골은 공습을 받지 않거든. 언젠가는 그들도 폭격을 멈출 테죠. 시내에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공장에 다니는 한 도시를 떠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난 이 마법이 깃든 방을 가지게 된 게 기뻐요. 더군다나 빛의 부인도 있고. 그녀는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난 곧 안정을 찾을 거예요. 너무 신경과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행복하니까. 하지만 요동치며 흔들거리는 행복이죠.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인 암소의 행복은 결코 아니에요. 암소의 행복? 누가 그런 걸 바라겠어? 그레브가 말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야 더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우리가 당분간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지. 10년간의 안정되고 착하고 단조롭고 소시민적인 암소의 행복, 그런 삶에 완전히 파묻힌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테죠. 그레브가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가 빌어먹을 흥미거리만 추구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야. 우리의 선조들은 달랐어. 그들은 모험을 갈구하고 암소의 행복은 정오했다고. 우린 아니에요. 우린 다시 소박한 소망을 가진 소박한 인간이 되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레브를 쳐다보았다. 지금 자지 않을래요? 밤새도록 한 번도 깨지 않고 자고 싶지 않아요? 내일 밤에 당신이 떠나고 나면 다시 그럴 기회가 올지 누가 알겠어요? 기차에서도 얼마든지 잘 수 있어. 도착하려면 며칠 걸리니까. 침대에서는 언제 잘 수 있죠? 그럴 일은 없어. 내일부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야정용 침대나 아니면 지프로 만든 매트리스야. 곧 익숙해지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여름이 오니까. 러시아에선 겨울이 정말 지긋지긋해. 겨울을 또 러시아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런 식으로 후퇴만 계속하면 겨울에는 폴란드나 독일에 있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별로 춥지는 않을 거야. 그 정도는 익숙한 추위니까. 이제 그녀가 언제 다시 휴가를 나오는지 물을 것이라고 그레브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어야 하고 나는 대답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게 좋다. 나는 지금 온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일부만 여기 있으며 그것은 마치 피부가 벗겨진 살과도 같다. 실제로 상처를 입지도 않는다. 다만 그것은 피부 없는 살은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는 더 민감한 법이다. 그는 창밖에서 흔들거리는 넝쿨과 거울 속에서 나부끼는 은색과 회색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뒤에 비밀이 숨겨져 있고 바로 다음 순간 언제라도 그 비밀이 정체를 드러낼 것만 같았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기로 해요. 옷을 입고 허겁지겁 방공으로 달려가기 싫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좋아. 그레브는 창가로 가서 탁자를 옆으로 밀어붙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은 맑고 차분했으며 정원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꿈을 꾸기에 안성맞춤인 초현실적인 밤이었고 또 공습을 하기에도 좋은 밤이었다. 빛의 부인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다. 그가 창문을 열었다. 지금 막 깨우려던 참이었어요. 부인이 소음을 뚫고 소리를 질렀다. 그레브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공호 라이프니츠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을 흔들었고 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1분을 더 기다렸으나 부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 역시 집에 머물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은 집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이 정원과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력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 같았다. 집과 정원은 그 위를 지나가는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그대로 있었다. 나무도 창백한 은색 잔디 뒤에 가만히 서 있었다. 관목도 꼼짝하지 않았다. 창문 밖의 포도는 굴조차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평화로운 작은 섬은 파괴의 폭풍을 튕겨내는 유리 방공호 속에 있는 듯 달빛 아래 고요히 있었다. 그레브는 몸을 돌렸고 엘리자베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어깨는 핏기가 없었고 어깨가 둥글게 구부러진 부분에는 부드럽게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의 가슴은 단단하고 대담하고 실제보다 커 보였다. 그녀의 입은 검게 보였고 두 눈은 투명하여 거의 아무런 색채도 띠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을 뒤로 뻗어 베개를 짚고 있었으며 마치 먼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은 세계의 종말을 앞두고 달빛을 받고 있는 정원처럼 낯설고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빛의 부인도 여기에 남았어. 그레브가 말했다. 이리 와요. 그는 침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잿빛과 은빛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서, 엘리자베스가 다시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로 머리를 숙였고 그녀는 그를 두 팔로 껴안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무섭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오늘 밤엔.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믿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믿음은 정원, 집, 달빛, 거울, 엘리자베스의 어깨 그리고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거대하고 더 넓은 고요함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는 다시 말했다. 그녀는 몸을 덮은 천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실로락에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들어누웠다.
허리로부터 쭉 뻗은 두 다리는 길고 탄력이 넘쳤으며 나시는 어깨와 가슴을 지나 편편한 배꼽에 이르기까지 점점 가늘어졌다. 마르지도 않은 넓적 다리는 부드럽게 물결치면서 양편에서 삼각지대를 향해 돌입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젊은 여자의 성숙한 육체로서 이미 소녀의 몸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느꼈고 그녀는 그에게로 미끄러져 안겼다. 마치 1000개의 손이 서로 얽혀서 그를 붙들고 떠받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서로 밀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순간의 요란한 격정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범람하면서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는 소용돌이였다. 말도 경계도 지평선도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도 휩쓸려 가버렸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저 멀리 아득한 곳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밖은 조용했다. 그는 착각인가 싶어서 누운 채 다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폭발음도 고사프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뒤로 누웠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떴다. 그들은 오지 않았어, 엘리자베스. 그가 말했다. 그런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레브는 바닥에 내팽개친 채 흰 천과 거울과 활짝이 열린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아주 천천히 고요 속으로 새롭게 밀쳐 들어갔다. 창밖의 포도능쿨이 다시 바람에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거울 속에서 일렁거렸으며 멀리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레브가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벌써 돌아왔다. 그녀는 언제나 더 오랫동안 저 멀리 가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오랫동안 망각해 보았으면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서 부러워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 때문에 놀라게 되는 어떤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따라갈 수 없고 가더라도 충분히 오래 있을 수 없는 어떤 곳에 있었다.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갑자기 혼자 내동댕이 쳐지고 낭패를 당한 그런 느낌이었다. 엘리자베스가 눈을 떴다. 비행기들은? 모르겠어. 그녀는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며 말했다. 배가 고파요. 나도 그래. 먹을 건 온갖 게 다 있어. 그레브가 자리에서 일어나 빈딩의 창고에서 가져온 통조림을 들고 왔다. 이건 닭고기 튀김, 이건 송아지 고기, 토끼 고기도 있고 설탕에 절인 과일도 있어. 그레브가 유리병을 땄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돕는 것보다는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걸 더 좋아했다. 그는 신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여자가 곧바로 부지런한 주부로 변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난 알폰소의 물건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그에게 꽤나 나쁜 짓을 한 것만 같아. 그가 말했다. 그 사람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걸로 갚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례식엔 갔나요? 아니, 제복을 입은 당원들이 너무 많아서 안 갔어. 다만 힐데브란트 연대장의 조사는 들었어. 우리 모두 알폰소를 본받아 그의 마지막 소원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더군. 적군과는 가차없이 싸워야 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빈딩의 마지막 소원은 그런 게 아니었어. 잠옷을 걸친 금발 여자와 파자마 바람으로 창고에 있었으니까. 그레브는 고기와 설탕에 절인 과일을 빗대 부인이 빌려준 접시 2개에 쏟아부었다. 그러고 나서 빵을 자르고 포도주 병을 땄다. 엘리자베스는 몸을 일으키고는 벌거벗은 채 호두나무 침대 앞에 서 있었다. 당신은 여러 달 고개 숙여 군용 외투나 입고 있었던 여자 같지 않아. 매일 체조라도 한 여자 같아. 그레브가 말했다. 체조? 체조는 보통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해봤는데? 절망하게 되면 더 이상 몸을 구부릴 수 없을 때까지 체조를 하거나 죽도록 지칠 때까지 주변을 뛰어다니거나 10번이라도 방청소를 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까지 머리를 빗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되나? 절망하기 직전까지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말이죠. 하지만 절망의 끝까지 가게 되면 쓰러지는 수밖에. 그러고는 생명이 어디선가 다시 물결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숨을 쉴 만큼의 생명 말이에요. 생활을 위한 목숨이 아니라. 그레브가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나이에 비해 절망을 너무 많이 알아. 잊어버리도록 해야지. 우린 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싶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좋아. 이 토끼고기를 먹게 해준
클라이네르트 부인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정원과 이 방을 빌려준 뷔테 부인을 위하여. 그들은 단숨에 잔을 비웠다. 포도주는 차고 향기롭고 신선했다. 그레브는 두 잔을 다시 채웠다. 술잔 속에 달이 황금색으로 빛났다. 나의 당신, 밤 동안에 깨어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야기도 더 잘 되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래, 맞아. 밤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건강하고 젊은 딸이야. 군용 외투나 만드는 재봉사가 아니라, 그리고 나도 병사가 아니야. 밤 동안 사람들은 원래 그래야 하는 존재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그럴 거야. 그레브가 토끼고기와 설탕에 절인 과일과 빵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동안 우리 너무 피상적이었어. 밤 동안에 자고 먹고만 했으니까. 그리고 사랑도 했잖아요. 마시기도 했지. 그래요, 마셔요. 엘리자베스가 그에게 잔을 내밀었다. 그레브가 웃었다. 우린 감상에 빠지고 비탄에 잠기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어야 했어.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린 토끼를 반마리나 먹고 생명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야. 그게 더 나아요, 안 그래요? 그래, 그게 전부야.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는다면 모든 게 선물이 되는 거야. 그건 일선에서 배웠나요? 아니야, 여기서 배웠어. 좋아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건 모든 건 그것이에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따르면 되는 거야. 우린 그것도 가졌나요? 그래. 우린 지상에 있는 모든 걸 가졌어.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 슬프지 않아요? 끝난 게 아니라 변했을 뿐이야. 그녀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는 슬퍼. 그가 말했다. 내일 당신과 작별할 생각을 하니 죽을 것처럼 슬퍼. 그러나 내가 슬퍼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내가 당신을 결코 만난 적이 없었던 걸로 하는 거지. 그렇게만 된다면 슬퍼하지 않고 그 대신 공허함을 안고 덤덤하게 떠나겠지. 그렇게만 된다면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닐 거야. 그것은 말하자면 어두운 행복이야. 행복의 다른 쪽 한 면.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마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한 것 같아. 하지만 내 말을 알아듣겠지? 그레버가 말했다.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 멋지게 표현했어요. 더 이상 훌륭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난 당신이 그렇게 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흰색의 빛과 같은 불꽃이 그의 온몸으로 타올랐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달았다. 이별은 귀환이고 소유는 상실이며 삶은 죽음이고 과거는 미래였다. 영원히 그리고 도처에 영혼의 석상이 존재하며 그것은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의 아래쪽에 있는 대지가 활처럼 팽창하고 두 발이 무언가에 밀쳐져 앞으로 돌진하면서 튕겨 나갈 것 같았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꼭 안고서 그녀와 함께 그녀 안으로 뛰어들었다. 마지막 날 오후 그들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고양이가 살며시 지나갔다. 고양이는 새끼를 베고 있었고 온전히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주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난 아기를 갖고 싶어요.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말했다. 그레버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기라고? 왜? 왜라뇨? 아기라고? 이런 형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난 지금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키스하거나 기뻐하거나 부드럽게 굴어야 해, 엘리자베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보기에 그런 생각은 너무 일러. 아직 아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도 확신은 없어요. 아기라고? 우리가 이 전쟁에 적응한 것처럼 그 애도 자라면서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게 될 테지. 그 애가 태어날 세상이 얼마나 비참할지 한번 생각해 봐. 고양이가 다시 다가오더니 부엌으로 통하는 길을 살금살금 걸어갔다. 아이들은 매일 태어나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레버는 히틀러 유켄트와 자기 부모님을 고발했다는 어린애를 떠올렸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저 희망에 불과해, 안 그래? 그가 말했다. 아이를 가지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잘 모르겠어. 평화로운 시대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주위는 온통 황폐해졌고 대지는 오랫동안 독으로 가득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어린애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왜? 애들을 그런 환경에 맞서 싸우도록 교육하기 위해서죠.
만일 현재와 같은 사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만스러운 사람들만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다시 실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이가 필요하다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막 떠오른 생각일 뿐이지. 그레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의견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당신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결혼했다는 사실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그런 판에 아이를 가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다니. 그가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아이지만 결국 당신의 아이를 원한다는 거예요. 난 이제 가서 뷔테 부인과 저녁 식사를 의논하겠어요. 통조림으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야죠. 그레브는 혼자 정원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온통 붉으스레한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다. 오늘은 불법으로 훔친 시간이었다. 휴가를 24시간이나 넘겼던 것이다. 출발 신고는 했지만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저녁이고 1시간 내로 출발해야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우체국에 갔다. 하지만 부모님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는 이별에 대비해 이런저런 정리를 해놓았다. 뷔테 부인은 앞으로도 엘리자베스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집의 지하실도 살펴보았다. 안전할 만큼 충분히 깊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튼튼하게 지어진 편이었다. 그는 라이프니츠 가의 공설 방공호도 둘러보았다. 그곳은 시내에 있는 여느 방공호에 못지않게 튼튼했다. 그는 편안하게 뒤로 기대고 있었다. 부엌에서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으로 긴 휴가였다. 3주가 아니라 3년간의 휴가였다. 그동안의 시간이 그에게는 마치 흔들리는 대지 위에 있었던 것처럼 불확실하게 느껴졌고 다소 성급하게 지나간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믿으려고 했다. 그 시간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순간이었다고.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아기에 대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갑자기 벽이 뚫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구멍으로 정원이 보이는 것처럼 불확실하나마 한 조각 미래가 흔들거리며 보였다. 그레브는 벽 너머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 휴가를 나왔을 때 그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떠날 때는 자기 이름을 단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아기 같은 건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는 라일락 나무잎 사이로 짙어져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 지금까지는 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벽을 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까지 그의 성급한 약탈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평화로운 소유물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지금까지 결코 알지 못했던 낯선 존재, 끝도 없고 연민으로 가득한 미래의 존재에게 생명을 전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얼마나 광대하고 예감으로 가득한 세계인가. 불멸이라는 가련하면서도 위안에 찬 망상은 우리가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었다. 기차는 6시에 출발해. 짐은 모두 다 꾸려놓았어. 이제 나는 가야 해. 여기에는 나오지 마. 여기서 바로 떠나고 싶어. 여기 너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져가고 싶어. 정거장에 가면 사람들도 붐비고 또 당황하게 될 거야. 지난번에 어머니가 정거장까지 오셨거든. 오시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 결국은 어머니나 나나 무척 힘들었지. 거기서 벗어나는데 한참이나 걸렸어. 여기에서 울고 있는 지치고 땀을 흘리는 여자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 실제의 어머니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은 내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군번이 되고 짐을 진 나귀처럼 군대로 끌려가는 장면을 봐서는 안 돼. 난 지금 여기서 이대로 작별하고 싶어. 그리고 이 돈을 받아. 쓰고 남은 거야. 일선에서는 필요 없어. 나도 돈은 필요 없어요. 필요한 돈은 벌어서 쓰겠어요. 일선에서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니까. 받아 두었다가 옷을 사. 실용적인 것 말고 멋진 옷을 사. 당신의 황금색 모자에 어울리는 것으로 말이야. 나는 이 돈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 보내겠어요. 아무것도 보내지 마. 거기는 여기보다 먹을 게 많아. 당신 옷을 사라고. 난 당신이 모자를 살 때 무언가를 배웠어. 꼭 옷을 사겠다고 약속해. 조금도 쓸모없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걸 말이야. 혹시 이걸로 부족할까? 충분해요. 구두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럼 잘 됐네.
기왕이면 금색 구두를 사? 알겠어요. 가벼운 황금색 가죽 구두를 사겠어요. 뒤축이 높은 걸로. 당신이 돌아올 때 그걸 신고 마중 나갈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레브는 배낭에서 어머니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던 검은색 석상을 꺼냈다. 이건 내가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싫어요, 에런스트. 그건 다른 사람에게 줘요. 아니면 도로 가져가든가. 그건 너무 심각해요. 도로 가져가요. 그는 성상을 살펴보았다. 이건 파괴된 집에서 발견한 거야. 이것에 행운이 따를 것 같지는 않군. 그 점을 미처 생각지 못했어. 그는 성상을 다시 배낭에 넣었다. 황금색 바탕에 천사들과 함께 있는 성 니콜라이 상이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성당으로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잔적이 있는 카탈리나 성당으로.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우리가 잔적이 있는 성당이라는 말을 그레브는 곱씹었다. 어제만 해도 그곳은 가까이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끝없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거기서는 받지 않을 거야. 종교가 다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대리인들이 그렇게 관용적이지는 않아. 그레브가 말했다. 그는 이 성상을 크루제 유해와 함께 불림의 신부의 묘 속에 묻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성모독일지도 몰랐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걸어갔다. 배낭은 무거웠고 역까지의 거리는 멀기만 했다. 모퉁이를 돌고 또 모퉁이를 돌았다. 일순간 엘리자베스의 머리카락 냄새가 풍겼다. 이어서 오래된 화재 냄새와 늦은 오후의 후덥지근한 냄새,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폐의에서 올라오는 달짝지근하고 썩은 냄새가 풍겼다. 뚝을 넘어갔다. 린넨 거리의 가로수들은 한쪽은 검게 불타 있었고 반대쪽은 파릇파릇했다. 강은 쓰레기로 가득 차 모르타르와 지푸라기와 자루와 난간의 잔해와 침대 조각 사이로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일 지금 공습이 시작된다면 나는 대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기차를 놓칠 구실이 생기는 셈이다. 내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녀는 뭐라고 할까? 그는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고통으로 변해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정거장에서 발차 시간이 늦어져 30분간 여유가 생긴다 해도 결국은 그 30분 동안 당황스러운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그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다. 공습이 시작되면 기차도 떠나지 않고 기다리므로 그는 예정대로 기차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차는 이미 출발할 태세였다. 몇몇 객차에 군 전용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앞에서 경비병이 서류를 조사했다. 그레브가 하루 늦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레브는 기차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다. 잠시 후 다시 병사 3명이 자리에 올랐다. 하사관과 아직 상처가 있는 병장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앉자마자 무언가를 먹기 시작한 포병이었다. 젊은 보조간호사 2명이 브로치 대신 철제 깔꼬리 십자가를 단 나이든 간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커피가 있군 보라고 하사관이 말했다. 우리 게 아니야. 저건 처음 출정하는 보충병 수송대에게 주는 거야. 이전에 그렇게 들었어. 아마 일장 연설도 있을 거야. 우리에겐 필요 없는 일이지만 병장이 대답했다. 피난민 한 무리가 들어왔다. 그들은 번호를 복창했고 판지 상자와 짐 가방을 든 채 2줄로 서서 커피 주전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진위대 장교들이 몇 명 나타났다. 그들은 멋진 장화와 승마바지 차림으로 학처럼 옆 구내를 서성거렸다. 휴가가 끝난 병사들 3명이 객실로 들어섰다. 그들 중에 하나가 창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다. 밖에는 아이를 안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레브는 아이를 먼저 보고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엉성하게 다리미질한 색깔 바랜 여러 옷을 입었는데 목덜미엔 주름이 잡히고 눈꺼풀은 두꺼우며 가슴은 축 늘어져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훨씬 더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빛과 그가 보았던 모든 것. 그럼 안녕 하인리 여자가 말했다. 그래 조심해 마리. 그리고 모두에게 안부 전해. 그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악기를 든 남자들이 성광장의 중앙에 정렬했다. 멋지군. 젊은 대포밥들이 음악의 전송을 받으며 출전한다. 제기랄. 이런 건 이미 옛날에 없어져야 하는 건데? 병장이 말했다. 우리도 커피 한 잔은 얻어마실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라 해도 고참병 자격으로 출전하는 거야? 하사관이 대꾸했다. 오늘 밤까지 기다려. 그러면 수프 대신으로 나올 거야. 행진 발소리와 구령이 들려왔다. 보충병들이 도착했다. 거의 대부분이 아직 어렸고
건강한 연장자는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연장자들은 돌격대나 친위대에서 밀려난 자들 같았다. 아직 수염도 깎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야. 저 풋내기들을 보게 애들이야. 일선에서 저런 것들을 믿고 싸워야 하다니. 병장이 말했다. 보충병들이 정렬을 했다. 하사관들이 고함을 지르자 곧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연설을 시작했다. 창문 닫아. 병장이 창밖의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사내에게 말했다. 사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연설자의 목소리가 마치 양철 성대에서 나오는 것처럼 덜커덩거렸다. 그레브는 좌석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하인리는 계속 창가에 붙어 있었다. 병장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당황하고 멍하고 슬픈 눈으로 마리를 쳐다보았다. 마리도 마찬가지로 남편만을 쳐다보았다. 그레브는 엘리자베스가 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연설이 끝났다. 음악가 4명이 독일 모든 것 위의 독일과 호르스트 베세를 연주했다. 그들은 두 노래 모두 1절만 신속하게 연주했다. 객실 안에 누구도 꼼짝하지 않았다. 병장은 콧구멍을 후볐고 그 과정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켜보았다. 보충병들이 객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커피 주전자가 그들을 따라갔다. 잠시 후 주전자는 비어서 돌아왔다. 이런 깔보년들, 고참병을 목말려 죽일 작정인가? 하사관이 말했다. 구석에 앉아있던 포병이 잠시 먹는 것을 멈추고 말했다. 뭐라고 한 거야? 깔보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넌 뭘 삼키고 있어? 송아지 고기? 포병은 샌드위치를 다시 씹으면서 말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라. 하사관은 객실 안에 있는 병사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쳐다보았다. 그는 동의를 구했지만 포병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하인리히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베르타 숙모님께도 안부 전에 그가 마리에게 말했다. 그래. 그들은 다시 침묵을 지켰다. 왜 출발을 안 하는 거야? 벌써 6시가 지났는데. 누군가가 물었다. 장군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장군들은 비행기로 다녀. 그들은 다시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가봐 마리. 하인리히가 이따금 말했다. 기다릴게. 애한테 밥을 먹여야지. 밤 동안 아무 때나 먹이면 돼. 두 사람은 다시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요제프에게도 안부를 하인리히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 알았어. 안부 전할게. 포병이 커다란 소리로 방귀를 뀌고 깊이 한숨을 쉬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기차는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마리. 당신도 하인리. 기차는 점점 더 빨리 달렸다. 마리는 기차를 따라가며 달렸다. 애를 잘 돌봐 마리. 그래 하인리 당신도 조심해요. 그래. 그레브는 달리고 있는 여자의 수심에 찬 표정을 창 아래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10초 동안이라도 더 하인리를 보려고 목숨을 걸고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언뜻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정거장의 창고 뒤에 서 있었다. 기차 안에서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순간 믿어지지 않았지만 분명 그녀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인리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창문에서 비켜. 그레브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가 왜 혼자서 정거장까지 왔는지도 잊어버렸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로지 그녀의 얼굴을 보아야 했다. 가장 중요한 말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하인리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지만 하인리는 창밖으로 몸을 더 내밀었다. 두 팔꿈치를 밖으로 내밀어 지탱하면서 창문을 온통 막고 있었다. 리제에게도 안부 전에 그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누르겠다는 듯이 고함을 질렀다. 비켜. 창문에서 떨어져. 내 아내가 저기 있어. 그레브는 한쪽 팔로 하인리의 어깨를 잡아 세게 당겼다. 하인리는 뒤쪽으로 물러서면서 그레브의 무릎을 걸어찼다. 모두 다 조심해. 하인리가 소리를 질렀다. 여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레브는 하인리의 무릎을 걷어차고 어깨를 뒤로 잡아당겼다. 하지만 하인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쪽 팔꿈치로 창문에 기대 균형을 잡으면서 다른 쪽 손을 흔들었다. 기차가 곡선을 그리며 방향을 돌렸다. 하인리의 머리 너머로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간신히 보였다. 그녀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꾸 작아졌다. 그녀는 창고 앞에 혼자 서 있었다. 그레브는 하인리의 지푸라기 같은 뻣뻣한 머리카락 위로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마도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건물이 나타났고 정거장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인리는 천천히 창가에서 떨어졌다.
이놈의 새끼. 그레브는 격분에서 달려들다가 이내 멈추고 놀았다. 뒤로 돌아보는 하이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레브는 올렸던 손을 내렸다. 이런 제기랄. 저런 병장이 말했다.